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좀 춥고 그래서 우리 강의가 무료잖아요, 그죠? 무료가 참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막상 많이 안 오시는데요. 그러니까는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무료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죠? 많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이게 다만 단돈 5만이라도 내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오실 텐데 무료로 해서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좀 걱정이 좀 있어요. 지금 인원이 지금 한 12분 되시는데 이 인원이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수업하기도 좋고 수업을 듣기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한 두세 분 되시면은 서로가 힘들어. 막 눈을, 그죠? 두세 분 되시면은 고개만 들면 저 인간이 절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시선 처리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데 또 한 100명 되면은요. 이게 또 인원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양하시거든요. 막 전화벨 울리는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또 너무 인원이 많으면 또 잘 안 되고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한 10명 전후 10명에서 한 20명 사이 요 사이가 강의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학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배움 측도 인원이 많다 그래서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짜니까 그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들으시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모인 인원이 아주 강의를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아주 적정한 상태니까 오늘 시작하셔서 2월달 끝날 때까지는 한 분도 탈락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가 딱 좋은데 만약에 한 두세 분만 빠지시면 이게 또 어떻게 해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같이 또 괜히 또 왔나 봐. 기존 막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이 생기면은 내가 여기를 괜히 왔나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아주 적정한 인원이니까 끝까지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참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하루 할 때는 무료 특강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루만 들으시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공짜다 보니까 돈 아깝지 않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 생기고 그러면 이게 서로가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어차피 올해 시작하셔서 합격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꼭 합격하시기 위해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잘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강의를 언제 제가 처음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요. 노량진 그 학원은 A반, B반, C반 해가지고 3개 반이 있었는데 무조건 그때는 이제 두 달 코스 해가지고 30만 원이었거든요. 두 달이 34만 원, 34만 원이었는데 무조건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학원이 수강생을 더 못 받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강을 하면 이제 학원하고 이제 저하고 어떻게 돈을 나눠가냐면 반씩 나눠가지거든요. 특강을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으면 저한테 얼마가 떨어져요? 2만 5천 원. 근데 이제 특강을 하면 기본이 300명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3이 3원. 700만 원이지 하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는 막 특강을 하면은 막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자리가 부족하면 듣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데 앞에 방석 깔고 앉으시고 듣고 그런 분까지 생길 정도로 2001년도, 2002년도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 그래가지고 부동산 하셔가지고 매도 못 벌면 바보다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개똥이 엄마가 2001년도에 5억 벌었다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게 엽기적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때 강의를 시작할 때니까 저도 초보 강사니까 첫 번째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하고
아무래도 좀 저는 좀 애정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분 중에서 현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순환이잖아요. 그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2년도에 자격증 따신 분들은 요때 따신 거죠. 그러니까는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개똥이 한 만원 한 5억 벌었다니까 나도 한 10억 벌어야지 이런 마음인데 부동산 경기가 뭐예요?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계속 어떻게 해요? 적자 쌓이다가 시장에서 뭐죠? 퇴출이 되는 거죠. 그죠? 아는세요, 지금. 근데 지금이 부동산이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겠죠? 그죠? 대충 봤을 때 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2001년도, 2년도 때 돈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언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냐면요. 97년도 IMF 때예요. 그러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퇴직을 하시면서 그때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퇴직하신 분들은 학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하도 많이 간두시니까. 그때 따신 분들은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상승기 있었기 때문에 돈을 뭐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고요? 요 시점. 이게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마늘 파동 그런 거 기억나세요? 한 해는 마늘이 부족해가지고 뭐예요? 막 수입한다고 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온통 마늘만 심잖아요, 이게죠? 심으니까는 다음에는 또 뭐죠? 마늘값이 뭐죠? 폭락을 해가지고 다 갈아엎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마늘값이 어떻게 해요? 폭등을 해가지고 수입한다 그러고. 근데 그 가만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행동하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남들이 마늘 심을 때는 안 심고. 남들이 마늘을 뭐 할 때요? 갈아엎을 때 내가 뭐죠? 심으면 돈을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참 묘하게 거꾸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돈을 보고 뭐 떼돈 벌고 막 그런다고 할 때 뭐 자격증 따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바본 거예요. 오히려 부동산 끝났다. 아파트 끝났다. 이건 뭐 부동산 가지고는 이거 생활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뭐예요? 팽배하고 있을 때. 남들이 마늘 다 갈아엎고 있을 때. 그때 마늘 심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요 식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재테크하는 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심리가 뭐예요? 팽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때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거고요. 반드시 올해 뭐죠? 꼭 따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쓰든 안 쓰든 뭐 그거는 뭐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때 그 자격증을 사용하신다면 뭐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이제 따면 좋은데 또 한 2월 달쯤 돼가지고 옆에서 아이고 자식 그거 멀었다. 그거 따봐야 뭐 요새 다 문 닫는데 막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포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시작하셨으면 꼭 뭐 하셔야 돼요? 합격하시고 시작하셨으면 끝맺음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에 왔고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요 부동산에 대한 흐름,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꼭 따시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민법입니다. 책을 좀 보시면 앞에 민법 총칙해서 통칙이 나오죠. 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근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 민법에 대한 기초로서 한번 읽어보십사 하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어떻게 소설책 보듯이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제가 사전적으로 먼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챕터 3 해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나오는데 요건 제가 뭐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거기 나오죠. 권리의 주체. 요거는 이제 이것도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뭐 자세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요런 말이구나. 용어 정리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1절 자연인이 나오고 1항 권리 능력이 나오고 2항 행위 능력 나오고 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우측에 책임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한 능력자란 말이 나오죠. 요걸 좀 생각해 보자. 자,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능력이란 말을 보게 돼요. 능력. 근데 능력이란 말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념을 쉽게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겠죠. 물건은 권리를 가지지 못하겠죠. 근데 법상 사람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자연인간, 그 다음에 법인 두 가지가 사람이고요.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만이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책을 볼 때 최소한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한 사람이기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가끔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 문제 내면 또 잘 틀린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장에다가 유언을 했어요. 내 재산 전부를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했으면 그 유언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가끔 유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영화가 떠올라서 백만장자 강아지 막 이런 게 떠올라서 그죠? 그건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는 물건이에요. 법적으로 그죠?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물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내 재산을 모두 뽀삐 강아지에게 준다라는 그 유언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아무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의 하나입니까? 자연인과 법인 하나입니다. 이것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자연인인데 자연인, 인간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대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법상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책임무능력자가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사무능력자는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되고 무효라는 말은 뭘 지지 않는다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의사 무능력자고 책임 무능력자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첫째, 젖먹이 어린아이 유아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1살짜리 꼬마더라도 사람이니까 자연이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근데 그 1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 유아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취자도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되죠. 술을요, 이빠이 처먹었어요. 완전 필링 끊어졌고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고 먹은 거 막 확인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개 같은 상태죠. 그래도 걔는 뭐예요? 사람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고 이 사람 행위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겨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술 먹고 했단 이유로 법원이 감형을 해주죠. 그죠? 댓글 들어오면 난리가 아니죠. 술 처먹고 했으면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술 먹고 했다고 더 깎아주냐 막 난리잖아. 이거. 만약에 만취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고 책임지지 않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술 먹은 정도가 완전 만취 상태라면 무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요. 만취자는 의사 무능력자고 책임 무능력자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취 상태에 빠졌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는 아니고 뭐죠? 깎아주게 되니까 술을 먹고 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감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뭐 술 처먹고 했는데 더 나쁜 새끼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법관정과 현실적인 법의 뭐죠?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깎아야 되는지 아니면 안 깎아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라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형성한 후 5,000년 넘게 우리 인류가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진 뭐예요? 논리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상 깎아주는 것이 기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함부로 번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술 먹고 남자 이렇게 싸움박질하면 경찰서 가면 파출소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술 얼마 먹었냐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꼭 뭐라 그래요? 석잔이요 그러죠. 그죠? 10병 먹어도 석잔, 2병 먹어도 석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경찰관이. 진짜요? 예, 석잔 먹었는데 그러면 석잔 이렇게 적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이 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 생각해서요? 아닌 거죠. 요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소주를 얼마나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병. 폭탄주도 한 10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무죄가 되든지 형이 뭐죠? 깎이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5병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석잔이요 이러면 뭐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면 중인 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냐면요. 이 수면 중인 자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사람이니까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 중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박스를 쳐놨느냐? 두 가지는 애매해요. 유아,
저한테 그럼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7살 먹은 꼬마라 하더라도 얘가 똘똘하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7살 먹었다 하더라도 얘가 띨띨하면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취자, 얼마나 술을 먹어야 만취자가 됩니까? 여쭤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소주 2잔만 먹어도 뭐가요? 만취자가 될 수도 있고,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소주 5병 먹어도 뭐가요? 만취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가장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예요? 수면 중인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거나 책을 보실 때 의사 무능력자라는 말이 나오면 요런 걸 떠오르지 마시고 누굴요? 수면 중인 사람,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모든 게 깔끔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면 앞으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수면 중인 자,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테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요 애매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따로 유형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한 능력 다시 한번요.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법적 안정성이 희생당해.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한 능력자냐? 세 가지.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도 제한 능력자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되냐면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이죠? 19세 미만이죠. 최근에 한 살 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9살부터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요. 19세 미만의 자, 18살까지는 뭐예요? 미성년자고요.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무슨 나이예요? 만 나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피한정후견이에요.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가 됐어요. 결여된 자로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 선고가 있으면 뭐가 돼요? 피성년후견이 되고요.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뭐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거 뉴스 보셨어요? 그 롯데그룹에서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그 신격호 회장을 성년 후견 개시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 번째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신격호 회장 가족이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법원에다가 뭐죠?
성년 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뭐죠?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신격호 회장님이 하는 법률행위는 다 뭐 할 수 있게 돼요? 취소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뭐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되 뭐 너무 자세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읽어보려면 좀 힘들거든요. 안 읽어봐도 돼요.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로 오냐면 29페이지로 올 거예요. 29페이지부터 시험범위에요. 그래서 우리는 29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갈 거고요. 지금 공고 나간 강의 시간이 10시까지죠? 그죠? 10시까지. 오늘만 10시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 30분까지 할 겁니다. 왜요? 인천에서? 어떡하지? 인천이요? 막차가요? 그럼 어떻게 좀 일찍 가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2달이니까 2달 안에 진도를 끝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끝내드려야 되니까 조금 좀 늦게 할게요. 30분은 조금만 좀 양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시 반까지. 원래는 오늘부터 10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죠? 10시까지 딱 끝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10시 30분부터 한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요.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달까지 하면 총 8번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간이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좀 바쁘게 좀 봐야 돼요. 자, 29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일반론에서 권리 변동의 의의와 하단에 권리 변동의 모습이 나오죠. 특별한 거 없겠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 변동이다. 끝. 그죠? 넘겨보시면은 1번 권리의 발생이 나와요. 자, 이제 민법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은 충격을 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유,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 민법 도대체 한국말입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의 뜻과 민법, 법에서 쓰이는 말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왔는데 1번 절대적 발생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말로 쓰잖아요. 법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뭐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 상대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상대라 그러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 그러면 뭐죠? 모든 사람. 상대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다라는 말은 뭐예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무효예요. 절대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상대권 그러면 뭐예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상대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건데 교재 보시면 얘들이 나오죠. 얘들을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을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충격받지 마시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다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얘를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데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에요. 민법을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민법이 완전하게 마스터되고 전부가 이해되신다면 개인적으로 사법시험 보실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도 민법 비중이 한 반 정도 차지해요. 공인중개사도 민법 비중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법시험에서도 반 정도가 민법이라고 봐요.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는 뭐 민법이 완성되면 사법시험도 반 끝내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니까 완벽하게 마스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하면 너무 쓰지를 마세요. 괜히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해서 뭐죠?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뭐죠? 왕왕 발생하게 돼요. 우리는 마스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뭐죠? 공인중개사 민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일단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절대적 발생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럼 갑은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새롭게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소유권이 새롭게 생긴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발생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는 을의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이 건물을 신축할 때 이미 그 전에 소유권이 이미 발생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을의 입장에서만 새롭게 소유권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절대적 발생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가로는 뭐냐면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권리가 아니라 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갑이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취득인 거고요. 상대적 발생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승계취득이란 말이 있죠. 자,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됐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승계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같은 의미로 보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문제예요. 그죠? 용어 정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해가지고 갑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갑이 을한테 판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이긴 한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구별되시죠? 자,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어느 습관적으로 구별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지 저당권을 이전해 준다고는 안 하죠.
그죠? 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지 전세권을 이전한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뭐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랬지 임차권을 이전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왜요? 설정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경우에 내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설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도 이미 언어 습관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자, 여기 보시면 갑이 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특정된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갑의 권리가 많겠죠. 뭐 친권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뭐만 넘어온 거예요? A라는 건물에 관한 특정된 소유권만 넘어왔으니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되면요. 그때는 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기 때문에 요 상속 같은 것을 뭐라는 거죠?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포괄승계 예를 보시면은 밑에서 몇 번째 줄? 7번째 줄인가요? 상속 나와 있고 포괄유증도 뭐죠? 포괄승계. 유증이란 말이 뭐죠?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를 말해요.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으면 내 자동차를 개똥에게 주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가 돼요? 유증이고요. 만약에 내 전 재산을 개똥에게 줘라 라고 써놓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포괄유증이 되고요. 그럼 제가 죽으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가 개똥에게 다 넘어갈 테니까 포괄유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회사의 합병이 나오죠. 잘 생각해 볼까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C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C에게 넘어갈 것이고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누구한테요? C에게 넘어갈 테니까 회사의 합병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권리 변경해가지고 갑은 주체 변경이 나옵니다.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뀔 테니까 이전적 승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주체의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나온 거죠. 일단 내용의 변경을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작용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수험적으로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권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 변경되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 작용만 변경되는 게 뭐가 되냐면 작용의 변경이에요. 가끔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질적 변경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두 건도 어려웠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 권리가 변경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그죠? 이렇게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뭐예요? 질적 변경이에요.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아파트의 세입자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었죠?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뭐예요? 질적 변경이고요. 시험은 교재 나와있던 얘가 나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을이 대금을 안 줘요. 안 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고 내용 증명도 해보고 막 뭐 화도 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결국은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매매 대금을 안 줘서 손해가 발생했다.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였어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다른 권리로 바뀌었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이해되시죠? 그죠? 양적 변경. 권리는 그대로인데 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만 기억하시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거든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죠.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 전세권자니까 을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죠. 이런 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 자, 양적 변경이 뭔가요? 권리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게 뭐가 돼요?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두 가지 예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했더니 뭘 갖게 됐냐면 대항력을 갖게 됐어요. 자, 이게 작용의 변경인데 일단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뭐만요? 작용만 바뀌는 거잖아요. 요 작용을 쉬운 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 역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주택 임차권이에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여전히
주택 임차권이죠. 권리 자체는 뭐죠? 변하지 않았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어요. 일단 갑은 주민등록을 안 해도 일단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동의하시나요? 조금 약간 부정적 아우라가 저한테 전달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텔레파시라는 걸 제가 믿게 됐어요. 다시 한번. 자, 권리가 뭐예요? 그대로고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이죠.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그대로고. 그렇죠. 세입자가. 그렇죠.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여전히 뭐예요? 임차권이고.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뭐라고요? 주택 임차권이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갑은 주민등록 안 해도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니까 이게 뭐라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거죠. 조금 부정적 아우라로 줄어들긴 하는데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요. 1순위로 갑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요. 요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을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이 말소되기 전에도 저당권이고 말소된 후에도 뭐요?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뭐죠? 변경되지 않은 거죠. 그죠? 또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권리냐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저당권자인 은행이 저의 집을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갚으면 저의 아파트를 뭐 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왜 설정하는 거냐면 안 갚으면 처분하려고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것이 뭐예요? 저당권인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죠? 변하지 않은 거죠. 다만 갑이 말소가 되면 을의 저당권은 순위가 승진되는 결과 2순위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저당권으로 바뀌죠.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저당권보다 힘이 센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요?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는 결과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소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어진 거니까 뭐가 돼요? 절대적 소멸인 거죠. 상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니까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이 되겠죠. 여기까지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제2절 권리의 변동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